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두르면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총리를 계속해서 바꾸고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평가받던 마크롱이 유럽과 트럼프 간 결투에서 자신을 유럽의 새로운 지도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 12.3 이벤트, 즉 윤석열의 2시간짜리 계엄과 계엄 이벤트 이후 보여진 더불어민주당의 모습들이 마크롱의 움직임에 오버랩되는 가운데, 마크롱은 서두르지 말고 오만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두 명의 프랑스 선배들의 사례를 참고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크롱이 참고해야 될 프랑스 선배 두 명 중 첫 번째 탈레랑 얘기를 해보면, 탈레랑은 피비린내 나는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권과 유럽을 불태운 후 피로 물들기 전까지 4개의 정권에서 살아남은 외교의 전형 또는 변신의 화신입니다. 탈레랑의 수완 넘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가운데 그중 하나만 뽑아보면, 비엔나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나폴레옹이 탈레랑을 불러 오스트리아에 대한 선전포고 초안을 즉시 만들라고 명령하자 탈레랑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스스로 프랑스의 전쟁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탈레랑에게 선전포고를 만들라고 한 명령을 잊으라고 할 때까지 탈레랑은 문제의 선전포고문 초안을 자신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크롱이 참고해야 될 두 번째 프랑스 선배로는 페르디낭 포슈가 있습니다. 포슈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는데, 최전선 장군들로부터 지금 당장 전선 시찰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전문을 받은 포슈는 운전병에게 천천히 서둘러라, 나는 급하다 라고 명령한 바 있으며, 1914년 9월 8일 제1차 마른강 전투 당시 최전선에서 파리로 보낸 전문에 쓴 나의 중앙은 무너지고 있고 우익은 철수 중이니 상황은 끝내준다, 나는 공격 중이다 라는 명언으로 유명하며, 훗날 베르사유 협정에 대해서 이건 평화조약이 아니라 20년간의 휴전이다 라고 논평한 걸로 유명합니다. 탈레랑과 포슈를 통해 신중함이 용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2025년 3월 첫째 주부터 마크롱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고 한 무하마드 알리처럼 민첩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유럽과 미국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80년 동맹은 끝났고, 두 번째, 나토도 죽었고, 세 번째, 러시아가 유럽을 정복하기로 결심했으며, 네 번째, 3차 세계대전은 아니더라도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서두름은 낭비나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마크롱에게서 목격되는 서두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2025년 2월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연출한 2025년판 더 어프렌티스 리얼리티 TV쇼의 정치 버전과 트럼프가 매일마다 전 세계에 투척하는 수백 개의 트윗이라고 우짜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탈레랑과 포슈가 살아있다면 마크롱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요? 우짜가 보기에 탈레랑은 2월 28일 백악관 쇼 이후 젤렌스키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서 기존 줄거리를 다른 방향으로 비틀 수 있는 속편이 나올지 기다려보라고 마크롱에게 권했을 것이며, 트럼프가 나토를 파괴할 계획이라고 거의 6년 동안 반복해서 떠들고 있는 존 볼턴의 오래된 녹음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활한 외교관 탈레랑은 마크롱에게 2025년 6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참석할지 여부를 기다려보라고 권했을 것이며, 엘리제 궁의 스케줄에 올라있는 또 다른 만남, 즉 2025년 6월 15일부터 17일에 캐나다 엘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주목하라고 마크롱의 주의를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관련해서 캐나다는 트럼프를 기쁘게 하기 위해 트럼프의 혐오 대상이었던 트리도 총리를 마크 카니로 교체했는데, 카니는 캐나다 자유당 대표 경선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캐나다 합병 발언 덕분에
캐나다 애국심이 폭발하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은행가이자 경제학자인 카니는 정치적 열기를 완화하고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및 경제적 관계를 진지하게 검토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탈레랑에 이어서 포슈 역시 마크롱에게 푸틴의 우즈벡군, 체첸군, 카자흐족군 그리고 북한군이 이란 드론의 지원하에 상젤리즈로 진군하는 걸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푸틴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긴장해서 과장하는 것은 무모한 짓인데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듯이 냉전 40년 동안 소련은 오데르 나이세 라인에서 우랄까지 유럽 대륙의 3분의 1을 점령했으며 냉전 시절 소련 인구는 오늘날 러시아 인구의 2배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 동맹들과 함께 소련은 수천 대의 탱크와 전투기, 수백만 명의 보병, 그리고 수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전쟁 기계 그 자체였습니다. 참고로 오데르 나이세 라인은 독일과 폴란드를 가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경선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 전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 포츠담 회담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냉전 시절에는 동독과 폴란드 국경 역할을 하고 1990년 통일 독일 역시 폴란드와 국경으로 인정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현재까지 국경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냉전 시절 소련이 자랑한 어마어마한 근육에도 불구하고 군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유럽편에 서지 않았더라도 소련이라는 전쟁 기계가 유럽을 정복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무기 대여법의 도움하에 2년 이상 독일이라는 거대한 군사력과 혼자 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94년 6월 소련군은 프랑스 국유철도와 독일 철도에서 빌린 기차들을 타고 동독을 떠나야 했는데 만약 소련군이 파리로 진군하기를 원했다면 다른 기차를 탔을 것입니다. 냉전과 소련 얘기에서 돌아와서 포슈는 마크롱과 폰데 라이엔이 떠드는 수준의 전쟁 기계를 만드는데 최소 5년 또는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후 큰소리 치는 걸로는 적을 밀어낼 수 없다고 농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슈는 알리가 상대 선수를 다운시키듯이 푸틴을 정말로 바닥에 눕히고 싶다면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보유한 전투기 중 충분한 숫자를 우크라이나에게 줘서 우크라이나 하늘에 대한 푸틴의 통제를 끝내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간 이어진 소련의 전쟁은 레이건 행정부가 무자헤딘 또는 현 탈레반에게 스팅어 미사일을 제공하고 아프간 하늘을 지배했던 소련 헬기들을 무자헤딘이 스팅어 미사일로 파괴하면서 끝났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말이죠. 마크롱이 유럽의 산업 부활과 과학 및 기술 연구, 경제적, 정치적 재구성 차원에서 엄청난 도약이 필요한 유럽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떠들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에는 엄청난 수준의 유럽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하며 EU 지도자들 역시 대중의 지지 없이 혼자 나서서 스스로 위험에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마무리해보면 마크롱의 서두르고 오만한 모습을 본 두 명의 프랑스 선배 또는 현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탈레랑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왜 막지 않았냐라고 했을 것이고 포슈는 질 수 없는 전쟁을 왜 막지 않았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행동하기에 앞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계산에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무조건 넣어라 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시간과 관련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2년 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후 트럼프는 2025년 3월 지금과 같은 난공불락의 위치에 서 있을까요? 푸틴은 여전히 느릿터진 속도로 전진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마라톤 선수와 같은 지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럽은 러시아를 영원한 불멸의 적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아니면 친구는 아니더라도
견딜 만한 이웃으로 만드는 걸 고려해야 될까요? 탈레란과 포슈는 마크롱을 향해 내일 후회할 일을 오늘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상 서두름은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